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며칠 지나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면 제가 이혼 서류를 전 남편한테 보낸 지 1년이 되는 날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을 맺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 제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저를 그토록 무시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늘 이해하라고 한 남편이 그 다음 원인이었고요. 제가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양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 저를 낳고도 몇 년간 양쪽 집안에 외면을 당하셨대요. 두 분이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크게 싸우고 헤어지셨고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저는 외갓집에 가게 됐는데요. 아빠가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친가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반대했고 또 그 즈음에 아빠가 재혼을 준비 중이었대요.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저는 외가에서 자라게 된 거죠. 외가에서는 제가 외롭거나 부모 없이 천덕꾸러기로 자란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늘 제 머리를 매만져 주시며 따뜻하게 바라보셨는데 그 기억이 정말 선명해요. 양계장과 과일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계셨던 외할아버지는 제가 기죽을까봐 동네 젊은 부모들한테 요즘 애들 뭐 사줘야 되는지 물어보시기까지 하셨대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나서 들은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유행이 뒤처지지 않게 없는 게 없이 다 갖추고 학교를 다녔어요. 활발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부럽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런 생각을 외할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아빠와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어요. 더 일찍 저를 만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가족들 눈치도 보였겠고 외할아버지한테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다 커서 만나게 되니 주변에서도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 가족들도 이해해줬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금융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제 소원이 얼른 돈 벌어서 제 돈으로 외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였거든요. 저를 위해 뭐든 해주시는 외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취직하고 맨 처음 했던 게 외할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었고 호텔비는 카드로 할부한 거라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제가 용돈도 다 드리고 호텔도 좋은데 예약했더니 외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손녀 대단하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동남아 여행도 보내드렸고 중국 여행도 보내드렸죠. 중국은 제 휴가와 외할아버지 쉬는 때가 맞아서 저와 외할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그 여행이 제가 성인이 돼서 외할아버지와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외할아버지와도 잘 지내던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의 팀장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잘 봤는지 몇 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는데 남편이 진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진수영 씨, 저랑 사귈래요? 저 시간 많이 남아 돌아서 수영 씨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라면, 아니면 다른 사람 사귀고 있는 거라면 저 그만두려고요. 사귀는 사람은 없고요. 저는 김명호 팀장님 편하게 만난 건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만나봐도 저는 좋아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아이처럼 좋아했고 저희는 그렇게 1년 좀 넘게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저는 제 가정사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빠와도 따로 만났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혼한 후 아빠는 속상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한마디도 말 안 했어? 너랑 같이 못 살았어도 아빠는 아빠잖아. 어디 그딴 시어머니가 다 있냐? 요즘 세상에. 못돼 처먹었다는 말이 진짜 딱 어울리는 것들이야. 아빠가 알면 외할아버지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아? 난 그래도 시어머니 짤이 사납게 생겼다고 걱정하셨잖아. 에휴, 내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됐는데 애비 노릇 못한 죄로 나서지 않은 게 더 큰 죄 같다. 그런 말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나 이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거든. 앞으로도 잘 살면 되지 뭐. 미안하다 수영아. 네가 마음고생한 게 다 아빠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아빠가 그랬잖아. 못돼 처먹었다고. 그런 인간들이라서 그래. 아빠 잘못 아니야. 저는 이혼 후 아빠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아빠와 전보다 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아빠도 힘들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네요. 또 어쩌다 보니 아빠 가족분들하고도 가끔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평생 저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 저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제 마음이 풀린 것도 있어요. 아빠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든 생각은 다 자라고 나서는 외할아버지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그쪽에서 취직해서 살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하는 건 무조건 지지해 주시던 외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안 된다고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럼 같이 서울에서 살자고 했었네요. 할아버지, 그럼 나랑 같이 서울 가자. 나 할아버지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인석아, 그런 말 마. 그럼 이 닭들하고 과일은 다 어쩌고.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지. 말하자면 할아버지는 사장이나 다름없잖아. 이놈아, 사장이 회사 비우면 그 회사는 끝이야. 그런 말 말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많은 데에 가서 네 능력 펼치고 살아. 수영이 너는 농장 일에는 소질이 없잖냐. 그게 딱 네 엄마 닮았단 말이지. 사람은 자기 타고난 걸 개발하며 살아야 행복한 거야. 할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그걸 못해준 것 같아 너무 후회되고 속상한데 하나뿐인 외손녀한테까지 그러라고? 할아버지 계속 일만 하면 건강은 어쩌고. 나도 할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끄떡없다.
20년, 30년도 일할 수 있어. 너 휴가 때 만나러 오면 되잖냐. 그러니 할아버지 걱정 말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해. 그나마 제가 외할아버지 여행 보내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녔으니 마음에 맺힌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마저도 안 했다면 저는 정말 평생을 외할아버지한테 미안해하며 살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여전히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남아있어요. 외할아버지는 전 남편과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을 때도 정말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전 남편한테 어찌나 저를 잘 부탁한다고, 잘해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수영이가 결혼한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자네랑 잘 살면서 아들, 딸도 낳고 행복하기만 하면 나는 바랄 게 없겠네. 네, 염려 마세요. 제가 수영이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것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고요. 그렇게나 좋아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상견례에서 시어머니를 보고는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네 시어머니 만만치 않게 생겼다. 수영이 너 괜찮겠냐? 명호 오빠 보면 사람 유하잖아. 시어머니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그게 아들미가 휘어잡혀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수영이 네가 좋다면야 할애비도 말리지는 않겠다만. 저는 외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어요. 저라고 마음이 완전히 편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제 가정 환경 때문에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가 됐든 저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 부모가 어떻든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만큼 꿀리고 들어간다 싶었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대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며 외할아버지 밑에서 커서도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 더 대단하게 생각할 거라고 했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 엄청 설득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들이 저랑 결혼 안 하면 연락 끊고 살겠다는 말에 아마 자신이 졌다는 기분이 들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티를 냈거든요. 내가 정말이지 우리 그 양반 명호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며느리만큼은 부모 다 온전히 있는 애로 얻고 싶었거든. 근데 너 때문에 내 바람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 네가 어떻게 명호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림없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제가 신혼집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외할아버지한테 돈으로 압박을 했었어요. 마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집이어야 결혼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때 제가 나섰죠. 어머니,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 직장이 대출도 잘 돼서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되고요. 저랑 오빠랑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희 결혼이 금전적으로 보태기 어렵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아마도 제가 더는 돈 얘기를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외할아버지가 제 결혼 비용을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는 걸 볼 수는 없었네요.
아빠가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한사코 거절했고요. 네 시어머니 보니 너를 마치 고아인 것처럼 대하는구나. 나 참 멀쩡하게 내가 있는데도 그런데 결혼해서 너 괜찮겠냐? 자기도 남편이 일찍 갔는데 남의 집 자식한테 이러는 거 보니 인성이 의심스럽다. 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 어떤 집 사람을 만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 아빠가 또 미안하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빠도 사정이 있었잖아. 아무튼 그래도 너네 결혼을 반대는 못하는 거 보면 김서방이 너랑 결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 같구나. 아무튼 나는 너 마음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나한테 주어진 숙제니까 어쩔 수 없지. 걱정하지 마. 그래, 아빠가 네 결혼 안 된다고 반대할 입장도 못 되고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사람이 친해지고 정도 들면 또 변하는 거니까. 제가 결혼은 무조건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만 할 거라고 했음에도 외할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주셨고 아빠도 제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을 찾아서 주셨어요. 외할아버지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있었고 아빠는 저한테 5천만 원을 보내주셨네요. 돈 액수가 많은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도 저는 두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든든했어요. 정서적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저희 결혼에 보탠 돈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 신혼여행 갈 때 친척분 여행사 얘기를 해서 호텔하고 비행기 값만 해주셨네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건 그 친척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한테 결혼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은근히 외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1억 5천만 원이나 줬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놀랐지만 금세 냉정해졌어요. 노인네가 아주 손녀 결혼 못할까봐 전 재산을 쏟아 부으셨구나. 그 돈 보내놓고 니네한테 나중에 손 벌리는 건 아니겠지? 그건 내가 용납 못한다. 그거 외할아버지 전 재산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신 통장이고요. 그 돈 아니어도 외할아버지 재산 있으니 저희한테 손 벌릴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잘났다 그래. 어쨌든 네 외할아버지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아니겠냐? 시골에서 농장이나 하는 양반이 뭐 그리 풍족하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니? 니들한테 신세만 안 지면 그만이다. 네 외할아버지가 너 시집에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은 것만도 잘하신 거는 맞구나. 네가 조부모 복은 부모복만큼 없지는 않다는 건 알겠다. 네, 이렇게 소녀 대학까지 보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겠어요. 저 외할아버지 복 많은 거예요. 외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신혼생활에 비자금 생긴 거니 명호 오빠도 제 덕복을 살 거예요. 자꾸 외할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게 속상해서 끝까지 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저한테 시댁에 가서도 기죽지 말고 할 말도 하고 당당하게 지내라고 늘 당부하셨고 저는 외할아버지 말씀대로 했네요. 그렇다고 막 선을 넘어서 말대답을 한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저희 친정을 무시하니 저도 결국에는 말이 좋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와 시어머니 눈치만 봤고요.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몇 달 안 돼서 남편과도 계속 싸우게 됐어요. 부부 사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매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해도
꼭 가슴에 가시 박히는 말로 저와 친정을 모욕했어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서울 병원에 오실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나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반찬 하나씩 하기로 했거든? 네가 와서 반찬 좀 만들어라. 아니, 김밥 싸라, 김밥. 며느리 들였다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만든 김밥은 먹어보게 해줘야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할아버지 서울 병원에 오셔서 거기 가봐야 해요. 병원 진료 끝나고 입원할지 말지 결정도 해야 돼서 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만 어머니가 해놓으신 반찬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나요? 사돈 집안에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은 어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불쾌하다며 이러더라고요. 나는 말만 그런 줄 알았지. 진짜 네가 병원까지 갈 줄은 몰랐다. 아니, 네 외할아버지가 애도 아니고 병원 진료 혼자 못 보시는 거 아니잖니? 혹시 거기에 우리 아들 대동하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시간 괜히 뺏지 마라. 어머님 아들 시간 안 뺐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도 혼자 반찬 만드실 줄 알잖아요. 왜 꼭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니,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이래서 나이 드신 양반들은 얼른 돌아가셔야 돼. 애들 앞길 막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뺐잖아. 어머니,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렇댔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저희 앞길 막지 않게 얼른 돌아가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야, 너 그게 무슨 뜻이냐? 나 죽으라는 거냐? 저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머니 돌아가시라는 거 아니었어요. 저게 진짜 못 베어먹고 자란 티를 내느라 저러지. 아, 네가 그러니 돌아가신 네 엄마 욕먹이고 네 아빠 욕먹이는 거야. 알아? 네, 그건 어머니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외할아버지한테만큼은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나 오빠 주변 친구들보다 마음의 여유 갖고 사는 거 다 외할아버지가 주신 통장 덕분이거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는데 뭐 해주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외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니 제가 못돼 먹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잘하기로 한 마음을 싹 접었어요. 아니, 전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갔죠. 남편은 은근히 불만을 내비쳤지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 엄마가 저한테 너무하는 게 보였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 없이 커서 살림도 거칠게 하고 교양이 없다며 늘 비난만 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저희 아빠 욕까지 했어요. 제가 가끔 아빠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빠가 남편도 같이 부를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니, 널 키워주지도 않은 양반을 우리 명호가 뭐 타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 만나러는 오지도 않으면서 둘이서 쌍으로 네 아빠를 보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이 듣기에도 시어머니 말이 심했는지 얼른 말을 막더라고요. 엄마, 내가 언제 장인어른 뵌 적 있다고 그래. 결혼하고 딱 한 번 배웠고 이번이 두 번째야. 엄마는 그보다 더 많이 보러 왔잖아. 요새도 나는 거의 매주 엄마한테 오다시피 하는데 한 번 좀 갈 수도 있지.
그래도 명색이 장인어른이시잖아. 사위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어?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지? 네가 명우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니네 아빠 만나러 가야 된다고 세뇌시킨 거지? 어머니 진짜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왜 저희 아빠 만나는 것까지 어머니 간섭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정 그렇게 불만이면 저만 만나고 오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집에 왔죠. 남편도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은근히 시어머니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굳이 저를 키워주지 않는 아버지 만나야 되냐며 좀 귀찮아하길래 저도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도 시어머니 보러 더 안 갈 거야. 불만 없지? 우리 친정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걸 나도 참을 이유 없잖아? 그때부터 저희 사이는 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는데요. 이미 그 전에 저는 남편과 의논해서 외할아버지 찾아뵙는 날하고 시댁에 가는 날을 겹치지 않게 말해놓았어요. 남편한테 이것만은 제발 지키자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시댁에 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아빠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것까지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했어요. 아니 너는 그렇게 친정만 챙기니? 왜 네 아빠를 굳이 만나야 되는데? 너도 참 우리 아들 피곤하게 만들며 산다. 너는 이제 이 집 식구야. 그럼 자기 집을 챙겨야지. 왜 따로 살고 가족까지 있는 네 아빠를 챙긴다고 오지랖이야.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남편은 이제 더 뻔뻔하게 자기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그럼 명절에 시댁에 못 가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명절 되기 두어 달 전 일이었네요. 명절이 코앞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참 전부터 난리였으니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도 집에 들어갈 생각이 나지 않던 날이 있었어요. 남편 꼴을 보면 더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니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외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던 거였어요. 우리 손녀 잘 있나? 어째 하루비 꿈에 자꾸 우리 소영이가 보이노? 별일 없이 지내는 거 맞아? 나 잘 지내니까 꿈에 나오나 보네. 나 지금도 회사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야. 할아버지는? 요즘 허리는 괜찮고? 안 아파? 할아버지야 늘 고만고만하지. 우리 강아지 잘 지내나 그게 제일 걱정이지. 에이 뭐 그런 걱정을 해. 괜찮아 할아버지.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됐다. 오긴 뭘 오냐? 모처럼 쉬는 날인데 푹 쉬고 놀아야지. 저는 외할아버지의 마음 씀씀이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우는 티를 내지 않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역시 저를 생각해주는 건 외할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외할아버지가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농장에 나가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뇌출혈이었고 사람들이 발견하기까지 늦어져서 외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옮겨지고 바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죠. 제가 그 연락을 받은 게 막 시댁에서 저를 불러서 가는 도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 쓸 그릇을 새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새 식구가 생겼는데 그릇들이 너무 낡고 개수가 부족하다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브랜드로 백화점에서 사서 가져가고 있었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차를 돌려서 지방으로 내려가며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얼른 가라고 하고 자기도 따라오겠다고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도 상식 밖의 말을 했어요. 그럼 그릇은 어쩌고? 그릇은 나한테 주고 가야지. 어머니, 지금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요? 예, 네 외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양반이었다. 나이는 90 다 돼가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 몇십 분쯤 늦는다고 뭐 큰일 나니? 그 정도면 니들 평간호 안 시키고 아주 잘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 나한테 그릇 갖다 주고 가려무나?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누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살 만큼 살다가 죽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제 할아버지인 동시에 제 부모님이었다고요. 됐으니까 어머니 그릇은 어머니가 사세요. 아니, 너는 이제 이 집 식구야? 네 외할아버지 식구가 아니라고. 그리고 니네 아빠가 사위면 사위가 알아서 장인어른 장례 챙기면 되는 건데 왜 너는 네 위치를 자꾸 착각하냐? 그러면서 날 가르치려 들어? 진짜 버르장머리 없기가 하늘을 뚫는구나. 당장 오지 못해! 저는 그 순간 정신줄이 탁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나 댁 같은 여자랑 같은 식구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줏대 없고 댁 눈치나 보는 댁의 아들하고도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고는 남편한테도 연락했어요.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더는 비상식적인 네 엄마 상대 못하겠다. 근데 너는 한 게 뭐 있어? 네 엄마 이해하라는 말만 하고 결국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더라. 너랑 끝이야. 그러니까 너도 외할아버지 장례식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고는 차 안에서 엉엉 통곡을 하며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아빠는 이미 와서 외할아버지 농장 직원분들하고 빈소를 차려놓고 계셨고요. 저는 그렇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도 보지 못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연락 한 통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마지 못해서 마지막 날 늦은 시간에 둘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아예 외면하고 두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미 아빠한테도 남편과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이혼하겠다는 말도 해놓았어요. 아빠 역시 남편을 아주 차갑게 대했네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밥만 처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그 인간들이 내는 조의금도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외할아버지 변호사가 와서 저를 불렀기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하지 않아도 됐었죠. 대신 아빠가 두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지금 수영이 장인어른 유언장 확인하고 상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식사 끝나면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대꾸하는 거였어요. 상속이라뇨? 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 짜끄만한 시골 땅에서 뭐 나올 게 있답니까? 소영이 외할아버지 양계장하고 과일 농장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거기 물려받는 건가요? 남편까지 궁금해하는 걸 보니 이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 양계장하고 과일 농장? 그거
농업법인회사야. 자네 그건 몰랐나 보군. 사부인께서도 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저는 듣다 못해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두 사람이 있는 자리로 왔어요. 됐어요, 아빠. 상대하지 마.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외할아버지를 모욕하시네요. 시골에 있으면 다 못 살고 가난한가요? 장례식장에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저 회사 처분하면 20억은 제가 받아요. 게다가 외할아버지 아파트랑 땅도 있고요. 이걸 다 저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유언장 남기신 줄도 몰랐어요.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아빠가 저한테 바로 물려주는 걸 동의하셨대요. 이제 궁금한 거 풀리셨으면 그만 일어나세요. 저 우리 외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 조문 받고 싶지 않아요. 외할아버지도 반기지 않으실걸요? 이제 좀 가주시죠.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런데 그 말에 더 태도를 확 바꾼 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더군요. 소영아, 니네 외할아버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런 말을 왜 진작에 안 했어? 네가 그 재산을 다 받는다니 나까지 갑자기 든든해진다. 야, 김명호, 네가 왜 든든한데? 내 상속인데 왜 네가 든든하냐고. 너 잊었나 본데 내가 이혼한다 그랬잖아. 너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어? 나한테 문자 한 통도 없다가 오늘 나타난 거잖아. 그것도 마지 못해서. 아마 이혼할 때 귀책 사유로 들어갈까봐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게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혼이니 뭐니 하는 거 살다 보면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한다더라. 그렇다고 무슨 진짜 이혼이야. 그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옆에서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명호 말이 맞다, 얘.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너 여자가 이혼해서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안 그래도 너 외할아버지 손에 자란 것 때문에 눈총 많이 받아. 거기다 돌싱까지라는 딱지까지 붙일래? 너 명호랑 이혼하고 살면 재미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자 아빠가 테이블을 손으로 탕 치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요? 우리 딸이 누구한테 눈총을 받는답니까? 이날이 때까지 댁들 만나기 전에는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는 애예요. 내가 잘 알아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구김살 없이 키웠는데. 내가 소영이 친구들 다 만나봐도 소영이 외할아버지랑 살았다고 그걸로 눈치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댁들만 이러지, 댁들만. 댁들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차라리 돌싱 소리 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돌싱이 흠입니까? 아빠의 고함소리에 장례식장 사람들 시선이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쏠렸어요.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말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흉한 모습 보여주네요. 와, 진짜. 내가 진작에 정 다 떨어졌는데 오늘로써 단 한 방울의 후회도 남지 않게 해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댁들 이러는 거 우리 외할아버지 재산 있다는 말에 이러는 거잖아. 진짜 신물나고 징그러운 인간들이네. 이봐요 아줌마. 집에 가서 댁 아들 이혼 변호사나 잘 알아보세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안 될 테니까. 알겠어요? 아빠도 작정한 듯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보아하니 당신들 우리 딸을 무슨 천의 구 하나 되는 것처럼 취급했던데 멀쩡히 아빠 있고 외할아버지 있는 애한테 무슨 짓입니까? 김서방, 자네는 진짜 한 대 치고 싶지만 내가 장인어른 가시는 길이라 참는 줄이나 알게. 꼴 보기 싫으니 네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빠 손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사돈어른 왜 이러십니까? 저희 때문에 섭섭한 게 있으시면
푸시면 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고 애들 이혼 말려주세요. 아빠는 시어머니 손을 탁 쳐내며 말씀하셨어요. 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우리 딸도 알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겁니다. 당신이 우리 장인어른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노려보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자리를 떠났어요.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보냈지만 남편은 끝까지 도장을 못 찍겠다고 버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한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일일이 증명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디 한번 해보라며 큰 소리 치더니 나중에는 위자료를 안 내려고 아주 이런 말 저런 말로 저를 회유하려 들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받아주고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저한테 돈만 줘야 하는 걸로 이혼 소송은 끝이 났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을 보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저는 그 후에 아빠가 사시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땅에 남은 유일한 저의 피부치가 아빠니까요. 아빠는 제가 이혼하게 된 걸 본인 탓이라고 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인생 공부 잘했다며 아빠를 위로해드렸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외할아버지가 주신 재산도 있으니 무서울 게 뭐 있나요? 게다가 옆에 아빠도 있잖아요. 요즘은 아빠 가족분들도 제 편이 되어주신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그럼 저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